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지난 토요일 날 우리 학교 관현악과 교수님께서 바이올린 독주회를 하셔서요. 그 공연을 다녀왔어요. 뭐 공연은 당연히 좋았고 돌아오는 길에 많은 생각들을 좀 했었는데 그 생각 중에 한 가닥은 이제 여러분하고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더 심층적으로 말씀드리겠다고 했던 예술과 노동의 문제, 그리고 노동 조건이 달라진 어떤 현대사회에 대한 얘기와 결부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공예술 책에서 제가 후반부에 현대미술과 비르투오소 노동이라고 하는 챕터에서 다룬 내용들이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동시대 그 사회의 노동의 환경과 조건하고 결부된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현대미술이 미술로서의 어떤 그 순수한 그 창작 활동 정도에 그쳐 있는 게 아니라 사회의 경제적 활동, 생산 활동들과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런 활동들이 전반적으로 메커니즘화되는 어떤 지점들, 영향을 주고받는 지점들과 결부시킨 내용들인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 해서 여러분에게 지난번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파올로 비르노라고 그 이탈리아 노동 문제를 다루는 학자가 1970년대 이후의 노동 그 구조는 포드주의가 아니라 후기 포드주의, 포스트 포디즘으로 바뀌었다라고 진단을 내렸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건 이제 비르노만이 아니라 그 이탈리아 노동 이론가들의 중심에 있는 비르노나 라사라토라는 학자들이 내놓은 그 일반적인 그런 시대적 구분이거든요. 포스트 포디즘이라고 하는. 근데 이 포스트 포디즘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포디즘이 소위 제조업 그리고 제조업의 그 가능하게 하는 어떤 인간의 노동 형태로서의 소위 신체적 활동과 그 소위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얘기를 했다면 이 포스트 포디즘에서 핵심이 되는 거는 비물질 노동이에요. 물질적인 어떤 그 생산의 조건 속에서의 어떤 그 성과나 내지는 물질적 생산량이나 소비량 이런 게 아니라 비물질 노동은 감정, 정서, 그리고 자신의 어떤 그 소위 생애가 다 투여되는 어떤 예술적, 마치 예술적인 어떤 것처럼 노동 성과를 내는 것들인 거예요. 그 성과들이 그리고 능력이 되고 능력의 어떤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서의 그 인성이라든가 재능이라든가 하는 되게 이제 지표화하기 어려운 제조업에서는 지표화하지 않았거나 소위 중시하지 않았던 어떤 것들이 노동의 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고 그런 어떤 노동의 그 성격들이 소위 소비 시대 그리고 소위 그 서비스 시대의 어떤 지점들에서 맞물려서 그 중요해지는 것들 이런 부분은 이제 그 바울로 비르노식으로 얘기하면 포스트 포디즘 후기 포드주의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공연을 다녀왔다는 얘기를 바로 이 지점에서 그 연결시켰던 겁니다. 사실 공연 예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예술가가 그 현장에서 자신의 어떤 전 생애 동안 쌓아 올린 어떤 그 연마하고 쌓아 올리고 그리고 그 시간을 더 거슬르면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난 어떤 예술적 재능 같은 것. 그러니까 예컨대 바이올리니스트가 된다는 것은 아주 어릴 때부터 그와 관련한 어떤 뛰어난 예술성이라든가 음악성을 보여주고 그런 것들에 기반을 두고 아주 어릴 때부터 영재 교육을 받거나 트레이닝이 되고 그리고 그분이 예를 들면 무대에 선다고 하면 그의 어떤 그 뭐랄까 일시적인 어, 노동이나 내지는 어떤 활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일평생을 바쳐서 아니면 자신의 온 현존, 존재성이 다 거기에 투여되는 것으로서 그 실력을 발휘하고 또 우리가 그에 대해서 기꺼이 예술성을
마치 평가하거나 감탄할 수 있는 것 같은 어떤 인식 구조 같은 것들이 이제 비물질 노동이고, 그런 부분을 이제 음악에서는 비르투오직이라고 했었어요. 거장다운, 거장에 가까운, 거장의 면모에 부합하는 이런 식의 비르투오소, 그러면 이제 일테면 그 거장인 거죠, 정말. 그래서 일테면 뭐 피아니스트가, 바이올리니스트가 비르투오소다 그러면 정말 그 악기와 그 음악으로서 일가를 이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비르노식으로 얘기하면 현대 사회는,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20세기 중후반에 그렇게 제조업이 점점 꺾이고, 이 감정 노동과 서비스 산업과, 그리고 지금 우리 시대로 따지면 문화 컨텐츠 산업 같은 것들이 소위 사회 전반에 많은 먹거리를 만들어내거나 일자리를 창출하게 되는 이 구조 같은 게 이제 포스트 포디즘의 구조이고, 그럴 때 사람들의 노동의 형태는 어떤 식이 되냐면 마치 한 명의 비르투오소처럼, 거장처럼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비르노가 예를 드는 건, 일테면 그 소위 대형 쇼핑몰의 그 마트에 그 현금 계산원조차도 그 계산대에 서가지고는 자신의 비르투오식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거의 달인에 가까운 달인으로서의 어떤 그 성과들을 계산하고 완벽하게 기계를 다루고 또 서비스에 응대하는 어떤 그런 식의 그 요구들, 노동 조건들, 노동 환경들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 때 사람들의 어떤 되게 이제 그 부정적인 부분은 뭐냐면, 자신이 노동력을 제공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전 존재를 바쳐서 노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일자리에서 밀려날 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연봉 협상을 한다든가 뭐 이럴 때도 가장 불리한 조건에 처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우리 학교 그 관현악과 교수님의 공연 얘기를 했지만, 제가 이 책에서 그런 비르투오소 퍼포먼스를 요구하는 어떤 노동사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예를 들었던 게, 다비드 오이스트라크라고요. 제가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 그 20세기 거장 바이올리니스트인데, 이 다비드 오이스트라크가 1955년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1955년에, 맞아요. 1955년 12월에 그 뉴욕 카네기 홀에서 공연이 예정돼 있었던 겁니다. 그때도 이미 이제 그 다비드 오이스트라크는 거장으로서의 어떤 그 추앙을 받고 있었지만, 근데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그럴 수 있잖아요. 특히 이제 이런 공연 예술을 하시는 분들은 그 순간의 컨디션에 되게 이렇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이따가 제가 얘기할 미술과의 어떤 크게 다른 점이었는데, 조형예술과 공연예술의 크게 다른 점이었는데, 그게 이제 현대미술, 컨템포러리 아트로 오면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경계가 무너진다는 게 이제 이 책에서 제가 퍼포머티비티, 소위 수행적 의사소통 구조가 굉장히 강해진 현대미술 얘긴데요. 옛날 얘기처럼 얘기를 하자면, 이 다비드 오이스트라크가 1955년 12월에 크리스마스 즈음에 이제 카네기홀 공연이 예정이 돼 있었는데, 그 전에 감기 걸리고 막 이래서 폐렴 증세까지 발전할 것 같아서 공연을 못 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은 공연이 취소되는 게 되게 그 예정이 돼 있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었는데, 오이스트라크가 그 상태가 좀 나아졌다고 이 출연을 다시 결정을 한 거예요. 출연을 해서 공연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당시에 그 언론들이, 음악평론가가 이런 말을 썼던 거예요. 그의 거장다운 면모, 우리 시대 가장 위대한 바이올리니스트, 뭐 이런 얘기를 다시 이제 리뷰를 한 거죠, 그 공연에 대해서. 근데 제가 이 책에서 그 에피소드를 썼는데, 거기서 우리가 되게 그 씁쓸하게 확인하게 되는 건 뭐냐면, 이 다비드 오이스트라크의 몸의 그 상태가 어떻든 간에 이 사람이 공연을 예정을 했고, 또 그 공연에서 소위 그 가장 멋진 그 예술성으로 그 바이올린 연주를 했다.
그걸 이제 거장다운 면모라고 우리가 이 음악평론가가 평가한 거잖아요. 이제 말하자면 인간적인 어떤 그 병이라든가 내지는 상태 같은 거에 대해서 마치 용인하지 않는 내지는 그거를 당연히 극복해야지만 거장다운 면모를 갖췄다라고 말하는 식의 담론이 여기 바탕에 깔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파올로 비르노가 굉장히 비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20세기 중후반 이후의 포스트 포디즘의 소위 그 악랄함 같은 건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다비도 위스타크를 예를 든 게 아니라 말하자면 자신의 전 존재를 투여해서 타인을 위한 어떤 서비스나 감정 노동을 해야지만 자신이 가장 평균적인 어떤 노동의 임무를 완수한 사람들인 것, 그리고 그 직업 그 영역에서 떨궈지지 않는, 탈락되지 않는 것, 이게 이제 굉장히 그 브루털한, 야만적이고 되게 이렇게 거친 의미에서의 자본주의, 탐욕적 자본주의의 어떤 구조 같은 것이 된 거죠. 사실 그리고 그게 이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책, 그 다니엘 마르코비츠가 소위 능력주의의 함정 내지는 능력주의의 덫이라고 얘기했던 부분에서도 문제시하는 것들인 겁니다. 말하자면 엘리트와 미들 클래스 중산층을 계속 분리해내는 식의 어떤 그 패러다임이 이 능력주의, 능력중의주의 자본의 생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미들 클래스 출신들이 뭔가 자신의 전문성을 발휘해서 좋은 직장과 그리고 중산층으로서의 삶을 영위해갈 수 있었던 시대가 이제 거의 90년대 정도부터는 끝나가고, 이 다니엘 마르코비츠가 얘기하는 식으로 얘기하면 90년대부터 본격화된 거는 이런 능력 위주의 소위, 근데 이 능력이라는 게 엉터리고 가짜라는 거죠. 이 merit is a shame이라고 첫 문장에 얘기했던 게 바로 그런 지점인 겁니다. 그러니까 능력주의라고 하지만 그 능력이라는 것이 굉장히 착취적이라는 거예요. 미들 클래스 중산층한테 그 착취적인 부분은 예를 들면 정말 범접하기 어려울 정도의 고비용을 내야 하는 그 교육 체계 속에서는 계속 분리되는 것. 중산층은 너무나 많은 그 예를 들면 이제 하버드, 프린스턴, 예일 같은 데를 가기 위해서 뭐 기부금을 낸다든가 하는 식의 그런, 아니면은 엄청나게 그 정말 초상위의 어떤 그 지적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 이런 식의 어떤 부분에서 미들 클래스는 계속 이제 그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게 되고, 그렇게 연결된 소위 항맥, 인맥, 그리고 소위 그 노동 현장에서의 관계성, 사업의 어떤 그 릴레이션십 같은 것들에서 미들 클래스가 계속 그 떨어져 나가게 되고, 그러면 이제 미들 클래스 중산층이 붕괴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 엘리트들은 이 소위 미들 클래스하고 굉장히 차별화된 새로운 이 엘리트 그룹들은 그럼 굉장히 행복하고 그런 다른 클래스를 착취하면서 뭔가 그 굉장히 웰빙을 하게 되냐, 잘 살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귀족주의에서의 이런 뭐죠? 네, 엘리트는 자기 스스로를 착취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착취하는데 어떻게 착취하냐면 그 비르투오직 퍼포머처럼, 그러니까 거장다운 어떤 행위자들처럼 자기 스스로를 착취하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받아온 교육과 자신이 쌓은 인맥과 사회적 어떤 그 관계망 속에서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가 일테면 놀고 먹는 옛날 18세기 귀족 같은 게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의 어떤 성과들을 확인받아야 되고, 스스로가 그런 부분에서 그 엄청나게 천문학적인 어떤 그 지표를 끌어올리는 식의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둘 다 사실은 행복하지 않은데, 그럼 뭐가 이상한 거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자본주의라는 인간이 만든 이 시스템 자체만 오히려 어떤 계급으로부터도 계속해서 에너지와 시간과 노력과 심지어 모든
정서와 감정과 그 사람의 어떤 바이오그래피, 생애사까지를 다 투여해서 그 소위 자본주의를 키워내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다니엘 마르코비츠식의 그 문제의식이에요. 특히 이제, 마르코비츠는 사실 그 트럼프 이후에 미국 사회가 얼만큼 위험한 사회인지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이게 저는 꼭 미국, 그것도 트럼프 대통령 이후의 어떤 미국 사회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고, 사실 제가 이제 예술과 노동의 문제에서 얘기를 이 책에 썼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앞에서 제가 잘 설명을 했다면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이 새로운 노동 형태, 노동 조건과 노동 환경은 마치 예술가들의 그 행위들, 그리고 예술가들이 뭔가 생산하거나 창작하는 것들만큼이나 뭔가를 요구하는 노동 구조인데 라고 생각을 해보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전에 그 제조업의 어떤 임금 노동자나 소위 화이트 칼라조차도 자신이 회사에 출근하고 공장에 출근해서 근로하는 시간 동안 일을 하고 그 일에 대한 어떤 그 고민과 생각과 어떤 열정과 에너지 투입이 그 노동 시간 동안에 이루어졌다면, 이 소위 그 포스트 포디즘에서는 자신의 성과가 계속해서 자신의 어떤 일자리뿐만 아니라 임금을 결정하고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컴과 스테이터스를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끊임없이 공포를 갖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어떤 이뤄낸 성과들이 0으로 돌아가면 어떡하지? 오히려 내가 그런 성과들을 계속 이어나가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더 큰 성과를 내야 되는데 소위 스테이지에서 밀려나면 어떡하지라는 공포. 마치 오디션 사회의 어떤 그 최악의 문제인 것 같은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일테면 예술가들이, 특히 이제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 예술계, 특히 이제 뭐 상위 몇 퍼센트의 예술가들 그룹이 활동하는 어떤 세계들, 거장들의 세계들 일테면 그런 세계들의 그 활동하고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말하자면 뭐 옛날에 그런 얘기도 있었지만, 예술가가 엄청나게 좋은 작품을 내놨어요. 영화에서 아니면 미술에서도 문학에서도 연극에서도. 그런데 후속 작품이 그만하지 못하면 어떡하지라는 공포들이 예술가들한테 계속 있잖아요. 근데 그런 방식들이 이제 노동 전반에 속성이 됐다는 게 이제 포스트포디즘이고, 우리 사회 특히 이제 감정 노동의 상태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평가받아야 되고 또 성과를 내야 되는 사람들, 거의 모든 에브리원이 그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예술가들은 그러면 뭔가 그런 사회 속에서 어떤 상태냐. 원래부터 예술가들한테는 그런 그 역량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성과에 대해서 스스로가 누구한테 평가받지 않더라도 스스로 굉장히 채찍질하고 그러는 사람들일 텐데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이제 미술에서도 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사회 전반에서 예술을 노동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그렇게 그 의식하지 않는 어떤 편견이 되게 강했다면, 점점 더 예술계도 어떤 특히 산업이나 비즈니스화 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사회적 인식들은 개선되고 있지만, 그러면서 점점 더 예술가들 스스로가 느끼는 버든, 그러니까 어떤 과제에 대한 어떤 압박감 같은 것들은 훨씬 커지고 있고, 직업 세계로서 소위 그 간주되는 만큼이나 그 직업 세계에서 살아남거나 예술가로서 성공하거나 현대미술가로서 자신이 어떤 특별한 리그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어떤 강박, 그리고 활동의 어떤 증명 같은 것들이 굉장히 실제적이고 실용적이고 현실적이 됐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장담하건대 거의 모든 연령대하고 상관없이 거의 모든 예술가, 한국의 미술가 작가분들이
뭐 미술가뿐이겠어요. 이론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라이터들, 글 쓰는 사람들, 비평하는 사람들, 또 강의하면서 이렇게 자신의 어떤 교육적인 부분을 계속 커리어로서 증명해야 되는, 저를 포함한 모든 그 미술, 예술 내지는 학문 종사자들이 사실은 이 비루토소 퍼포머들인 거죠. 거장다운 어떤 행위자들로서 자신을 끊임없이 그 이력 관리를 해야 하고, 소위 거장의 어떤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말이 좋아서 거장의 삶이지, 사실은 증명하는 어떤 삶, 자신의 예술성이나 자신의 학문의 어떤 지적 성과나 내지는 그런 연구의 어떤 실적 같은 것들을 계속 증명해야지만 자신이 그 자리에 있을 수 있고, 그만큼의 어떤 소위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물론 그것도 그 정도만 된다 그래도 굉장히 행복한 상황인데, 그렇지 못한, 심지어 그걸 증명하기를 사회적으로 요구하면서도 그거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라든가 일테면 사회적 지위 같은 것들은 보장되지도 않고 지속되지도 않는 그런 상황들인 거죠. 우리 사회의 어떤 노동 구조가. 그래서 이 책에서 저는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퍼포먼스 아트가 그렇게 지난 20여 년, 10여 년, 특히 그 2000년대 중후반부터 2010년대 거의 말까지 이런 어떤 퍼포먼스 아트가 전 세계적으로 뭐 다원주의 예술의 이름을 달았든 아니면 퍼포먼스 아트란 이름을 달았든, 그것도 아니면 또 어떤 미술관의 전시가 개막할 때 오프닝 행사처럼 이해를 했든 간에, 그런 부분들이 퍼포먼스 아트를 통해서 사실 그 현상들이 구체화됐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미술의 노동구조, 그리고 나아가선 동시대 노동의 구조와 질적인 차원들이 달라졌는데, 그것들을 보여주는 어떤 현상 중에 하나는 퍼포먼스 아트였고, 그 퍼포먼스 아트의 대유행이 한 작가 한 작가의 작품들 속에서는 그렇게 명시적이거나 비판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런 어떤 그 조형 예술이 공연 예술화되는 측면들, 어, 어, 누구죠? 클레어 비숍식으로 얘기를 하면 말 그대로 그레이존이 되는 미술이, 회색지대가 되는, 왜냐하면 계속 이제 그 공연 예술이 상징하는 블랙박스와 그 미술관이 상징하는 화이트 큐브가, 조형 예술이 상징하는 화이트 큐브가 계속 이렇게 성격이 섞이면 회색이 되는 것이고, 그 모호한 어떤 정체성의 지대를 이제 그레이존이라고 클레오 비숍은 명명을 했는데, 말하자면 그렇게 됐던 이유는 사실은 어떤 미학적인 탐험이라든가 작가들의 실험성도 분명히 있겠지만, 사실 더 현실적이거나 실증적으로 보면 사회의 노동 환경과 구조가 바뀌었고, 그 바뀌는 과정들이 사실은 미술가들에게도 자신이 동시대를 살면서 그 행위하게 되거나 의식이 바뀌게 되는 지점들이 드러나는 어떤 형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서 좀 상징적으로 되게 그 드러났던 하나의 작품이, 이 책에서 저는 이제 홍영인 작가가 작년 올해의 작가상, MMCA 올해의 작가상 후보로서 그 퍼포먼스 10월 달에 그 올해의 작가상 4명의 후보 작가들 파이널 전시가 오픈을 했잖아요. 그때 선보였던 퍼포먼스 비분열증이라는 작품의 그 내용하고 상당히 잘 공명한다, 레조런스 한다고 생각을 해서 이 사례로 여기다 써놨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비분열증이라는 퍼포먼스가 이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로비에서 진행이 됐었는데, 오프닝 날 일군의 젊은 남녀가 그 나와서 소위 그 바닥을 두드리고, 막대로 바닥을 두드리면서 힘들다 힘들다 힘들다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고요. 또 되게 랜덤하게 중간중간 일어나셔서, 그 퍼포머들이 일어나서 항상 웃어야만 했다라는 말들을 계속 이렇게 부르짖어요. 근데 여기서 되게 이제 명시적으로 제가 그 작가의 의도가 잘 드러났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사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송영희 작가의 어떤 되게 대담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은유하거나 뭔가 이렇게 중의적으로 의미를 막 복잡하게 하는 게 아니라 힘들다라는 되게 어떻게 보면 직설적인 표현들 그리고 항상 웃어야만 했다. Keep a smile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소위 그 서비스 산업이 서구에서 서비스 산업이 부흥하기 시작한 모더니즘 시대 이후에 서비스 산업이 부흥하기 시작하면서 베냐민식으로 얘기하면 거리에 광고판을 걸고 다녔던 샌드위치맨 같은 사람들이 이제 keep a smile 계속해서 미소를 유지해야 되는 식의 소위 그 자본주의 체제의 어떤 그 노동 비헤이비어 행태 같은 것들이 나타났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항상 웃어야만 했다는 것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 책에서 그 예를 들었지만 예를 들면 여러분 무슨 그 콜센터한테 전화하면 한때 그랬잖아요.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런 말들. 이제 말하자면 그게 굉장히 공허한 어떤 그 인사지만 사람들이 그 시기에 어떤 전화를 했을 때, 그러니까 서비스를 요구하는 게 심지어 사랑까지 요구하는 식의 어떤 굉장히 이상한 지금 봐도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에 여전히 그런 것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디 갔을 때 뭐 이렇게 과잉 어떤 소위 서비스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고 그거를 은근히 우리가 요구하고 즐기고 하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감정 노동의 굉장히 어두운 지점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에서 사실 그 퍼포먼스라는 성과라는 내지는 소위 이렇게 그 당신이 가진 어떤 모든 존재의 그 실체를 당신이 하고 있는 일에다 부어라라고 하는 이 소위 자본주의 생태가 그런 부분들과 연결돼 있는 거고 서로 주고받으면서 더 그 영향을 효과를 그게 좋은 효과이기만 한 게 아니라 굉장히 부정적이고 문제적 효과들을 키워온 어떤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책에서 제가 사실 예술가들, 특히 현대미술가들의 노동에 대해서 단지 이렇게 그 소위 사변적인 얘기만이 아니라 통계적인 부분들도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 부분에서 근거 자료로 삼은 게 이제 문화체육관광부가 3년에 한 번씩 예술인 실태조사 같은 거를 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예술가들을 대상으로 실태, 삶의 실태든 창작의 실태든 자신의 어떤 경제적인 활동의 실태 같은 것들을 조사를 한단 말이죠. 1년의 내용 데이터를 가지고 근데 거기서 이제 되게 여러분이 그거 저기 인터넷 검색하면 누구나 그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까 그 2018 예술인 실태조사를 다운로드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2019 뭐 2020년 거는 이제 내년에 나오겠죠. 3년에 한 번씩 발간하니까요. 근데 거기에 보면 되게 제가 보기에는 좀 독특한 부분은 어떤 영역들보다도 미술 영역의 인구가 많아요. 미술에 종사한다고 자신이 미술 분야에 있다고 생각하는 예술인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미술인들의 그 인구 분포는 많은데 그 사람들이 지난 1년간 전시나 뭔가 작품을 발표한 기회는 뭐 공연 예술보다 현저하게 떨어지고요. 건축이 4.4%가 되는데 그거보다 약간 높은 5점 몇 %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미술가라 해도 그 미술가로서 지난 1년 동안 그 이를테면 뭔가 전시를 보여줄 기회가 결국 5%뭐 이를테면 퍼센테이지가 아니라 횟수라고 했는데 제가 착각했네요. 5회 정도밖에 보여준 게 없다. 근데 이 5회가 사실 여러분 개인전 오해면 너무 엄청난 거고 개인전 오해가 아니라 이를테면 여기저기 어떤 전시에 보일 만한 그 가치 단체전이나 이런 거를 다 통틀은 거예요. 근데 지금 뭐 공연예술 분야도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거의 모든 공연이 취소됐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외부의 어떤 특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그 이루어질 수 없으면서 사실 특히 이제 프리랜서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추경에도 그런 프리랜서를 위한 어떤 긴급 예산 편성하고 그런 걸 아는데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미술가라고 하는 예술 인구는 굉장히 많은데 그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창작을 보여주거나 실현할 만한
기회는 너무나 작다는 것. 그리고 그런 분들의 연수입이 일테면 3천만 원 이하가 50% 이상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한테 다 이 실태조사 내용을 얘기할 수 없지만 우리가 여기서 들여다볼 수 있는 건 현대사회의 노동의 구조나 환경이나 속성은 굉장히 예술가연하는 예술적인 어떤 성취와 개인적인 그 담금질 그리고 그 헌신을 요구하는 식으로 바뀌었는데 그에 대한 어떤 보상이라든가 그것이 잘 순환할 수 있는 소위 창작과 수용의 시스템은 돼 있는가 라고 할 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일테면 저는 이런 문제 제기를 하면서 사실은 뭐 지난 영상에서는 제가 인국공 사태를 얘기를 했지만 말하자면 그 지금 뭐 정부에 대해서든 아니면 어떤 그 당파를 가지고 제가 얘기할 건 전혀 아니지만 정책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큰 구조와 어떤 소위 그 땜질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말하자면 다니엘 마르코비치가 얘기하는 것처럼 능력주의의 덫은 엘리트한테든 중산층한테든 그 어떤 계층한테도 이로운 게 아니야. 그리고 사실 그 안에서 두 계급이 계속 계층이 충돌하도록 갈등하도록 소위 집단적인 어떤 갈등 상태 그래서 분열하고 소위 적대하도록 하는 식으로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본주의만 먹고 사는 것 같은 기이한 현상이 만들어지는데 미술과 예술계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예술가들 스스로 미술가들이 서로 그 어떤 그 뭐예요? 컴피티션 경쟁하는 어떤 수상제도나 뭐 이런 데 들어가야지만 살아남고 커리어를 쌓고 하는 것 같은 식의 시스템 같은 것들을 우리가 좀 달리 이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수상제도를 더 많이 만들고 청년 예술가 지원하고 뭐 그다음에 소위 프리랜서 지원하는 식의 작은 부분들로 만 할 게 아니라 그것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들이 너무 임시 방편이거나 내지는 불균형들을 해소하지 못하는 상태로 즉흥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부분들이 있다면 그걸 큰 정책으로 소위 빅픽처로 바라볼 필요가 있고 그런 정책들을 입안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 얘기는 사실 제가 예술과 노동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였지만 끝에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더 그 큰 의도일 수도 있겠습니다. 말하자면 문화예술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뭔가 시혜적일 필요도 없지만 그렇다 그래서 개인의 성과라고 하는 것들을 일테면 지우면 안 되겠지만 그것들에 마치 그 순응하듯이 가는 것. 그러니까 자꾸 줄 세우고 경쟁시키면 그래서 그 경쟁의 보상이 이루어지는 게 맞는 것처럼 하는 구조도 되게 그 능력주의의 함정에 우리가 스스로 빠지게 되는 위험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